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죠. 그래요? 네. 저는 이 MC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머. 서울 역사박물관에 다녀왔거든요. 저는 뭐가 되나요? 그냥 노는 사람. 역사 박물관에 갔다 오셨다고요? 그럼요. 이 역사 진짜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져서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보면서도 흥미롭고 또 보람차기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진혁 씨를 YTN에 걸어다니는 역사 사전이라고 불러야겠어요. 자, 워킹 딕셔너리. 네.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자, 오늘은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9월 23일부터 함께 보시죠. 천문학자와 과학자들은 1781년에 천왕성이 발견된 후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천왕성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측한 과학자들은 천왕성 바깥쪽에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46년 9월 23일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왕성을 발견한 건데요. 1843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학생 아담스가 졸업을 앞두고 수학적 계산으로 천왕성 너머에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1845년 프랑스의 과학자인 르베리에가 아담스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과학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독일의 갈레가 이들이 예측한 위치에서 8등급의 별을 발견했는데요. 이 별이 바로 해왕성이었습니다. 당시 해왕성의 발견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해왕성을 직접 발견한 것은 갈레였지만 아담스와 르베리에도 함께 발견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15년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큰 점수차를 뒤집는 극적인 승부가 연출될 때마다 회자되는 명언으로 유명한 야구계의 전설 요기베라. 2015년 9월 23일 프로야구계의 전설 요기베라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5년 5월 12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난 요기베라는 1943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해군 대공포 사수로 복무했는데요. 이후 194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했고 양키스에서 18시즌 동안 포수와 외야수로 뛰면서 10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빼어난 방망이 솜씨와 수비 능력을 발휘해 아메리칸 리그 MVP로도 3번이나 뽑혔는데요. 무실책 시즌을 만들어낸 역대 4명 포수 중 한 명이었으며 148게임 연속 무실책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14번이나 출전한 월드시리즈에서도 통산 최다 출장 선수로서 최다 안타를 기록했는데요. 요기베라 감독은 야구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 똑같이 할 수 없다면 흉내내지 마라 등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후 그는 1972년 미국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57년에는 미국 리틀록 백인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흑인 학생 6명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이들의 등교를 반대한 2천여 명의 백인 학생은 등교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인 학교에 흑인 학생이 등교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인종차별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흑인의 입학을 반대하는 무리와 이를 수호하려는 무리 사이에 유혈 충돌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입학 허가를 호소했고 25일 350명의 공수부대가 감시하는 가운데 흑인 학생들이 드디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독립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강제로 병합된 지 69년 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맞아요. 아르메니아는 소련 소속 15개 공화국 가운데 12번째로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됐는데요. 아르메니아는 같은 해 12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한 뒤에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9월 24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60년 9월 24일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한 번 출항하면 연료의 재공급 없이도 지구를 20바퀴나 돌 수 있어서 떠다니는 섬으로 불렸는데요.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최대 5,40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어 움직이는 항공기지로 불렸습니다. 미국이 최초의 원자력 수상함정 엔터프라이즈호를 건조한 이유는 원자력이 작전 효용성이 높고 운용 비용이 낮다는 점, 폭격기까지 탑재 가능한 대형 항공모함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건조된 엔터프라이즈호는 1963년 해상궤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함과 함께 무보급 세계 일주도 항해했는데요. 이후 이 항공모함은 반세기의 임무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 베트콩들을 공격했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맹활약했습니다. 2012년 12월 1일 엔터프라이즈호는 버지니아주 노포크 군항으로 마지막 귀향을 한 후 50여 년 만에 퇴역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201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73차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에서 방탄소년단이 대표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였는데요. 이 회의는 40여 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했고 전 세계에 생방송됐습니다. 당시에 열린 이 회의는 유엔 본부에서 새로운 청년 프로그램 출범식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주자는 운동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연설에 나선 리더 RM은 7분 동안 방황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청년들에게 자신을 더 사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I'd like to ask all of you, what is your name? What excites you and makes your heart beat? 미국 빌보드 200에서 두 번이나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 주목하던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적극적인 유니세프 기부 등 후원 활동으로 유엔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했던 유엔 총회 무대 연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6년에 로버트 김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버트 김? 어떤 사람이었나요? 로버트 김은 한국인으로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그는 미국 정부의 비밀 사항을 한국 정부에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고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의 탈북 실태 등 50여 건의 정보를 한국 정부에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파이였네요. 네, 그렇죠. 그는 체포된 지 1년 뒤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간첩 음모죄로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7년 반 수감 후인 2004년 석방됐습니다. 또 2004년에는 프랑스의 대표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아즈 사강은 슬픔이여 안녕, 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마음의 파수꾼을 집필한 작가잖아요. 맞아요. 프랑스아즈 사강은 프랑스 최고의 감성,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로 불렸다고 해요. 첫 작품이 아버지와 딸의 삶의 한 여성이 침범해서 죽음을 맞이한 후 슬픔이라는 감정을 알게 된다는 소설 슬픔이여 안녕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강이 19대 집필해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비평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19살 때? 네, 대단하죠. 그럼 9월 25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윤창호 씨는 대학교 휴학생이자 카투사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있었는데요. 휴가 중 친구와 만남을 성사한 후 이동하던 중 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 3명을 차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한편 사고를 당한 윤창호 씨는 머리를 다쳤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고가 있기 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는데요. 특히 2015년에서 20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들의 평균적인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뇌사 상태였던 윤창호 씨는 11월 9일 사망했는데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해 12월 18일 제1 윤창호법이 시행, 2019년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2년으로 가볼까요? 1922년 9월 25일 항일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에서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 후 1902년 육군 보병 참의가 됐는데요.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신규식 선생은 의병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흘을 굶다가 죽음으로 항거하려고 음독하다가 실패했는데요.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1911년 상하이로 망명해 순원의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고 신해혁명에도 참가했는데요. 이곳에 참가한 이유는 중국혁명의 성공이 조선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915년 생활부조, 국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대동보국단을 조직, 잡지진단을 발간, 그리고 신한혁명당의 상하이 지부를 맡았는데요.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법무총장을 거쳐 1921년 11월 3일에 순원이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임정의 승인과 지원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신규식 선생은 1922년 임시정부 안에 내분이 생겼고 조국의 장래를 근심한 나머지 단식을 감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 25일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47년에는 우리나라의 명지휘자 금난세가 태어났습니다. 금난세 선생님은 우리나라 1세대 지휘자고 또 음악 경영인이란 수식어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변화시킨 분으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맞아요. 금난세 선생님은 클래식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1977년 4년 만에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고 카라얀 국제지휘 콩쿠르에서 4위로 입상하며 지휘자로 정식 데뷔했는데요. 이후 KBS 교향악단을 12년간 이끌었고 1992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전격 부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1791년에는 세계 최초로 비누 제조법이 발명되기도 했습니다. 비누는 인류가 겪었던 각종 피부병과 전염병을 줄여주면서 또 인류의 평균 수명을 늘려준 위대한 발명품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정말 오래전에 발명됐다고 하니까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프랑스 발명가 니콜라스 르블랑이 소금과 소다를 활용해서 비누 제조 방법을 개발해냈는데요. 그때부터 비누가 대중화된 거죠. 네, 그럼 9월 26일의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9월 26일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4kg급 결승전. 작은 거인 심건호는 쿠바의 라사로 리바스를 8대 0으로 제압하고 2회 연속 올림픽 매트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석권하며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레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체급을 석권한 심건호는 한국 레슬링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심건호는 1985년 중학교 1학년 때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1년 처음 태극 마크를 단 뒤 1992년 청소년 세계선수권 우승을 시작해 1995년 및 1998년 세계선수권을 우승했는데요. 1994, 1998 아시안게임 금메달,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 등 각종 국제대회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0년 9월 26일 미국 시카고에서 선거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 후보였는데요.
이 토론은 시카고 CBS에서 열렸고 미국의 3대 TV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8년간 부통령으로 활동했고 얼굴이 많이 알려진 베테랑 정치인이었던 닉슨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에 반해 케네디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는데요. 토론이 시작됐고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케네디에게 집중했는데요. 케네디는 나이가 있던 닉슨과 달리 건강하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짙은색 양복을 입어 시선을 끌었고 시청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찬 목소리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는데요. 이후 그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존 F 케네디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2년에는 대구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1991년에 그 도롱뇽 알을 채취하러 간다고 했다가 실종된 그 5명의 그 소년 얘기잖아요. 맞아요. 유골이 발견된 곳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 신축 공사장 인근 와룡산 중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처음 발견한 50대 남성은 도토리를 줍기 위해서 주위를 살피던 중 사람의 뼈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그럼 이번엔 9월 27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2014년 9월 27일) 일본 중부 나가노현에 온타케산이 폭발했습니다. 오전 11시 53분에 시작된 화산 폭발은 온타케산이 굉음과 함께 분화하면서 화산재가 대량 분출됐는데요. 가을 단풍을 즐기던 등산객들은 급히 하산하거나 인근 산장으로 대피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타케산 정상 부근의 분화구 3곳에서 분출된 분연이 한때 분화구로부터 7km 상공까지 치솟았으며 수백 차례 화산성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화산 분출로 회색빛이 된 일본 나가노현 온타케산 피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구조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구조 작업은 수시로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 전문가팀은 당시 일본 온타케산 화산 폭발은 용암 등이 직접 분출되는 마그마형이 아닌 마그마의 열로 지하수가 솟아오르면서 화산재 등을 분출하는 수증기 폭발형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8년으로 가볼까요? 캐나다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은 1987년 100m를 9초 83으로 달려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선수인데요. 이후 1988년 88 서울올림픽에서 열린 육상 100m 결승에서 라이벌이었던 카일 루이스를 따돌리며 9초 7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벤 존슨은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1988년 9월 27일 벤 존슨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진행된 도핑 검사 결과 벤 존슨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복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금메달을 2위 입상자인 칼 루이스에게 반납하게 됐는데요. 올림픽 폐막 후 캐나다 정부는 존슨을 정밀 조사했고 존슨의 코치가 약물 복용을 조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코치에게는 자격을 영구 박탈했고 존슨에게는 2년간 출장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존슨은 2년 후에도 다시 약물을 복용해 영구 경기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1년에는 프랑스의 고속열차 떼제베가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7시 15분 파리를 서서히 뻗어나간 오렌지색의 유선형 1번 열차가 425km 거리를 2시간 40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프랑스 언론들은 다가올 떼제베 시대의 도래를 축하했습니다. 또 2000년에는 국내에서 음성인식 반도체 칩을 개발했는데요. 음성인식 반도체 칩 개발 성공이라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요즘 많이 쓰이는 기능이잖아요. 네. 자, 화자 독립형 음성인식은 일단 작동이 되면 말하는 사람에 관계없이 동작하는 음성인식 방식이었는데요. 그동안 국내 음성인식 연구소는 PC나 범용 반도체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주로 개발됐었지만 음성인식 전용 반도체 칩 개발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9월 28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1916년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편입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을사늑약 이후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도회와 시국토론회, 강연회 등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그리고 1919년 2월 28일 이화학당에 다니던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은 3.1운동 추진 계획을 전해 듣고 만세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세 시위가 펼쳐지던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을 나온 만세 시위대가 이화학당 앞을 지나자 유관순 열사와 학생들은 시위 운동에 동참했는데요. 1919년 3월 10일 학생들의 만세운동 시위가 극심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 열사는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몰래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향한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요.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 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 열사는 만세 시위를 벌이며 연설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구속됐고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후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포함해 많은 애국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18세를 일기로 순국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8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1895년 9월 28일 타계했습니다. 향년 73세였는데요. 프랑스 동부 쥐라 데파르트망 태생인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생물학자로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효모균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유산균, 발효와 부패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후 효모에 대한 사랑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젖산 발효는 젖산균과 관련해서 일어나며 알코올 발효는 효모균의 생활과 관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파스테르는 1881년 프랑스 학사회 회원, 1886년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우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젖산 발효, 닭콜레라 백신 개발, 광견병 백신 발명, 미립자병 등 병원균을 찾아내고 예방 백신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또 다른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북한에서 개발한 제8차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8형이라는 미사일, 이건 어떤 거였나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앰플화된 미사일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미리 용기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기존의 액체 연료 방식과 달리 주입 시간을 줄여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다고요. 멀리 가면서 빠르고 그리고 미리 준비까지 해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큰 위협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필리핀 타알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이 폭발로 약 2,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2,000명이나 사망했다고요? 네, 많죠.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인 타알 화산의 폭발은 1개월 동안 이어졌고 많은 이재민과 재산 피해를 남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화산은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화산 활동이 아직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너무 무섭네요. 자, 그럼 9월 2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의 실업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63년 9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의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과 일본 팀의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한일전 야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출전할 수 있던 야구 국제대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럼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1차전에서 일본을 5대2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2차전이 열렸고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결국 6전 5승 1패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전은 김응용, 박현식, 최관수, 신용균, 박영길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진으로 이뤄졌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2차전에서 4번 타자 김응용은 8회 초 2점짜리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점을 쓸어 담으며 맹활약했습니다. 김응용의 활약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회 5연패를 노리던 일본은 타이완과 함께 2위를 차지하고 필리핀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은 우리나라 야구의 부흥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야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열기는 실업야구로 이어졌고 1964년 모든 팀이 서로를 상대로 대결하는 풀리그 페넌트 레이스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9월 29일 월간지 사상계가 폐간됐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비판적 지성지였던 사상계는 1952년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사상에서 출발했는데요. 사상의 편집인으로 참여했던 장준하가 1953년 4월 이 잡지를 인수했고 월간 종합교양지 사상계로 바꿨습니다. 사상계는 민주주의와 자유언론, 남북통일, 노동 등의 분야에서 자유와 진보에 기반을 둔 권위 있는 글을 실었는데요. 특히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글로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1967년 장준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발행인이 바뀌었고 사상계는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문화공보부에서 월간지 사상계의 등록 효력을 상실했다고 통보하면서 폐간됐습니다. 폐간의 진짜 이유는 1970년 5월호에 실린 김지하의 오적이라는 시 때문이었는데요. 오적은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 권력층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쓴 김지하와 발행인, 편집인 등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후 사상계 잡지 발행은 사실상 폐간됐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4년에는 올림픽 주경기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이곳은 1981년 86 아시아 경기 대회와 88 올림픽 대회가 서울에서 확정되면서 건설 기본 계획이 수립됐고 1976년부터 착공을 시작했죠. 아, 그때 올림픽 주경기장이 개장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983년에는 수도권 지역에 하수도료 첫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수도료? 부과 징수의 목적이 뭐였어요? 건설부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 하수에 의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은 상수도 요금의 평균 58%, 인천은 32%, 울산 44%, 경주 49%의 하수도 사용료를 가정용, 공공용, 산업용 등 업종별 및 사용량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좋습니다. 요즘 제법 저녁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네, 밤 산책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세 분 혹시 저녁 시간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본 적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구름이랑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사실 요즘 그 현대인들은 그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실 진짜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언제 하늘을 봤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하늘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달을 향해
탐사선 다누리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분들이십니다. 저도 저 하늘 어디쯤에 다누리가 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가끔 올려다보곤 하거든요. 사실 다누리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고 해서 네. 뭐 육안으로 이렇게 안 보여요. 볼 수는 없어요. 진짜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다누리가 지금쯤 어디에 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저 알 것 같아요. 천문대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전체 망원경으로. 그게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누리호가 지금 이제 우주상공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누리가 그 이름처럼 달을 다 누리면서 달 탐사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발사체가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로켓 SLS인데요. 와. 이 발사체의 높이가 무려 98m입니다. 자유의 여신상보다 5m나 키가 더 크고요.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2,5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500톤?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그대로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다. 만화 엄청나지 같아. 않아요? 엄청나죠. 괴물 로켓이라고 불리는 SLS는 우리의 다누리호가 함께하고 있는 미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1호 미션인 우주선 오리온을 달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야. 아니 자유의 여신상보다 크고 네. 그 무게도 2,500톤에 달하면은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괴물 로켓이 맞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만간 이사 갈 때, 네. 그냥 달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갈 때, 그냥 로켓 타고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 타고 진짜 거기 택배 받을 때도 로켓으로 받으면 로켓 배송이네, 진짜. 정말. 와, 신기하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주로 향하는 꿈과 희망의 상징, 로켓의 역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그동안 로켓 배송에 이제 뭐 택배 받을 줄만 알았지. 맞아. 이 로켓에는 좀 관심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초집중해서 우리 로켓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VCR 발사 준비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자, VCR 발칙한 조선은 듣거라. 조정에선 극비리의 새로운 화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신단이 들어온 목적은 그 때문일세. 조선의 화기 개발을 막자는 것. 그 새로운 화기라는 게 대체 뭐요?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네. 조선시대 로켓형 무기 신기전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 바로 신기전이잖아요. 네, 조선시대에 라켓이 만들어지다니. 라켓. 예, 라켓.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화살을 로켓처럼 발사한 추진식 무기가 바로 신기전입니다. 네. 로켓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발생, 분출시켜서 그 반동으로 추진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로켓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겠죠. 로켓. 그렇죠. 우주 발사체로 개발돼 우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로켓은 미사일 등의 무기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로켓의 기원 역시 전쟁 중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토를 넓히려는 몽골이 자꾸 침략해오는 탓에 걱정이 태산 같았던 중국 금나라.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금나라는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 화약과 창을 이용해 금나라를 지키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하기로 한다. 화약과 창으로? 이게 바로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한 최초의 로켓, 날아가는 불 달린 창, 비화창이다. 저게 로켓의 여왕이 되는 얼마 후 또다시 금나라를 습격해온 몽골군. 하지만 몽골군을 맞이한 것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날아오는 불덩이들이었다. 야. 난생 처음 보는 강력한 신무기 비화창에 놀란 몽골군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만다. 그냥 화살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그 화살에다 불이 막 붙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무기였어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역시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면서 탄생하게 된 건데요. 앞서 만나본 신기전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로켓형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전에요? 네, 궁금하시죠? 네. 신기전이 원형이 된 것은 고려 말에 무신 최무선이 개발한 주화라는 화약무기다. 저 신기전의 원형이 주화였군요. 당시 중국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약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했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었다. 야, 비밀병기네. 비화창 역시 이렇게 탄생된 화약무기였다.
중국을 방문해 화약 무기를 직접 목격한 채무선은 화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접 개발에 나선다. 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자력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채무선은 조정의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377년 설치된 화통 도감을 통해 채무선은 화약 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당시 개발된 화약 무기는 모두 18종. 그중 하나가 주화였다. 주화가 화약 무기였던 거죠. 달리는 불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주화는 채무선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였다. 조선시대 병서 중 하나인 화포시건회에서 주화를 개량해 신기전을 만들었다는 단서를 볼 수 있다. 주화와 신기전의 약통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세종 때 만든 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소발화라는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주화를 개량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화는 그냥 날아가는 화살이었는데 그 신기전은 앞에 폭약도 붙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화약 무기를 보고 와서 우리의 독자적인 로켓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가 주화잖아요. 네. 근데 왜 신기전이 더 유명한 거예요? 그건 바로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1단 분리하고 2단. 2단? 2단은 1단 아니라는 거죠? 2단. 지난 2009년 IAC 국제우주대회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표되었다. 우주올림픽으로도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우주대회에서 조선시대의 신기전이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와. 이야, 아니 우주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인정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신기전은 그 규모에 따라 4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크기별로 소, 중, 대신기전과 산화신기전으로 구분된 이 화약 무기는 모두 세종이 직접 개발을 명하고 발전시켰다. 신기하다. 그중 산화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 시대의 2단 로켓을 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아,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오.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야, 로켓의 원리를 제대로 이용했네. 그러니까.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면에서는 산화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다 와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피했다 했는데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또 나와. 그럼 더 당황스러운 거잖아. 반전이지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강대국, 중국을 가까이 한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로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의 원리를 이용한 재래식 무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식 로켓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가스를 고온 고압으로 연소시켜 내뿜으면 그 가스가 빠져나가는 힘으로 로켓은 솟아오르게 된다. 이야. 현대의 이 원리를 이용해 로켓을 만든 사람으로는 로버트 고다드 박사가 있다. 박사는 로켓 실험기를 이용해 최초의 액체 추진체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시키게 되는데 고다드 박사의 로켓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로켓의 모습은 아니었다. 고다드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지금 로켓의 모양을 만든 사람은 나사 우주센터를 지휘했던 폰 브라운 박사였다. 당시 최고의 기술력과 장비로 로켓을 만들었지만 아이고. 초기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야, 정말 위험하다.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마침내 로켓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야. 저
저때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맞아요. 야, 저렇게 무거운 물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끊임없는 이런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면서 우주 탐사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구소련 등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로켓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우주 산업 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로켓 기술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국산 로켓 발사 성공. 7월 27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비행시간 101초의 신호 송신기를 가진 3단계 로켓과 유도 장치를 가지고 79초를 나르는 2단계 로켓 등 도합 5개로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국방부 과학연구소 기술진에 의해서 제조된 것입니다. 신기하다. 5개의 로켓은 호금을 울리면서 성공리에 발사되었습니다. 아니 1950년대 후반이면 전쟁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저렇게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게 진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조금 조악해 보이긴 해도 네. 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당장 나라의 살림살이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주 산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1년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해체가 되고 로켓 개발은 당시 인하공대 교수진과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뤄지게 됩니다. 축소됐군요. 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그리고 1970년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개발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989년에는 우리가 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창설되면서 로켓 기술 개발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89년이면 그래도 선배님보다 훨씬 늦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50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렇지. 됐지. 아유 재밌다. 제가 올해 120세입니다. 야,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그때도 그거 좀 밀고 다녔잖아. 아, 걸렸네. 맞습니다. 1989년 창설된 항우연은 1993년에 첫 자체 개발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1단식 고체 연료 로켓인 KSR-1은 총 중량 1200kg, 6.7m 높이의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대한민국 첫 관측 로켓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은 이름을 딱 들어보면 나로, 누리호 이렇게 예쁜 한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첫 로켓 이름은 KSR.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한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코리아 사운딩 로켓. 이야. 이라고 코리안 해서 사운딩 로켓? 네, KSR인데 제 사운딩 또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제 관측, 탐색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나도 그 소리 내면서 올라간 줄 알았지. 코리아 사운드. 사랑, 이야. 사랑이. 아, 타령을 하면서 올라가는 로켓.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고 찾아본 거거든요. 올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저 산으로 가면 이러면서 괜찮은데?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착하는 예. 재밌다.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아, 정말. 형님 또 오랜만에 감동을 주시네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야, 이거. 정말, 야. 자, 이 KSR 시리즈는 우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과학 관측 로켓을 의미하는데요. 우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준궤도 비행에서 과학 관측을 수행하는 로켓을 의미합니다. 네, 저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KSR 그 원이 그 고체 연료 로켓이라고 했는데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낯설었거든요. 네. 연료는 보통 액체 연료 아닌가요? 국내 유일의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민간 발사체를 쏘아 올릴 전용 발사장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민간 발사장 구축에 맞춰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민간 발사체도 함께 개발됩니다.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 발사체는 적에도 그다음에 소형 위성에는 고체 연료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고 기업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발사한 로켓 누리호는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사실 고체 연료 로켓에 비해 구조도 복잡한 데다 제작비 또한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고체 연료에 비해서 추진력이 강하고 또 점화 재사용도 가능해서 저 먼 우주까지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어렵지만 꼭 만들어야 하는 로켓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었을까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02년에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 KSR-3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지난 1997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KSR-3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로켓입니다. 지금까지 자국의 로켓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등 8개국뿐입니다. KSR-3의 개발 성공은 세계 9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 진입을 위한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근데 첫 단추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9번째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대단하죠. 우주 탑10에 안에 들었다고요. 이러한 우주 개척은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것과 같은 강력한 액체 추진 로켓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용 발사체에 대한 그 추세는 액체 추진기관 위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액체 추진기관 로켓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공위성 보유수가 국력의 척도가 되면서 주인 없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 개발이 불붙은 것입니다. 위성 발사에 드는 비용은 한 번에 평균 1,000억 원 이상. 와, 1,000억 원이요? 하지만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 기술은 한 번 성공하면 여러 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 로켓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야, 우주 산업이라는 게 초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렇지 부가가치가 진짜 대단하네요. 맞아요. 처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걸 왜 해?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벌게 해주니까. 그럼요. 완벽한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후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과 같은 우주 산업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2009년에는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형 과학관측 로켓 KSR 시리즈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클 길다. KSLV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질어질하다. 야, 네. 저 지금 아는 척하느라고 힘들어요. 네.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네요. 자, 이 KSLV-1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나로호입니다. 알지. 그냥 나로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정식 이 개발 시리즈가 있으니까. ASMR도 아니고 맞지? 그래, 헷갈려. 자, 나로가 예쁘지. 그러면 나로호의 첫 발사 모습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96년 국가 우주개발 계획을 처음 수립. 1999년 국내 최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했습니다. 아리랑호. 이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보낸 지 40여 년이 지난 뒤였죠. 멋있다. 하지만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도된 나로호의 첫 발사. 이렇게 가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죠. 맞아요. 실패했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2010년 6월 철저한 점검을 거쳐 재개된 나로호 2차 발사. 사실 2차도 완전한 성공을 못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13년 발사.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간의 걱정을 털어버리듯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화려한 비상에 성공했습니다. 와, 드디어. 아니, 힘들게 성공해서 더 기쁘네. 맞아. 이로써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의 세계 11번째로 가입. 짧은 역사에도 우주 강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나로는 우리 독자적인 실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이제 협력 파트너로 이제 삼아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에서 사용되어지는 75톤 엔진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로호가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로의 성과가 바로 한국형 발사체로 이어진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발사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가 우주개발 산업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는 네. 우리가 힘들게 굳이 우주까지 왜 가야 하는 건지 조금 잘 모르겠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네. 우주여행이 좀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선배 갈 수 있으시잖아요. 저요? 네. 아니 뭐 저는 뭐 주식 좀 팔고 코인도 좀 팔고 멋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뿐하시죠? 경기도 화성이나 갈 수 있지. 갈 수 있네 거기. 거기 아파트를 하나 사야지. 이야. 최고. 사실 우주는 인류에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이자 개척하지 못한 가능성의 공간인데요. 지구상의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화성이나 다른 행성의 자원 개발이 절실해진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석유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중동 국가들 역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정도죠. 달에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달에는 청정 에너지원인 헬륨-3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110만 톤으로 110만? 70억 인구가 약 10,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 지구가 만년 동안 천연 자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진짜요? 어쩐지 달에 도착하면 목소리가 변하는데 헬륨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잘한다. 붕 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자, 우주개발 산업은 그야말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6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또 한 번 위대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뭐지?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갈 때쯤에는 우리는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맞아요. 저 당시 국민들한테 로켓이고 뭐고 당장 끼니 걱정이 더 중요했죠. 맞아요. 저걸 왜 쏘는 거예요? 저 고철 팔면 얼마인데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래도 저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로켓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우주개발 20년 만에 우주센터를 세우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워.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균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 엔진 점화, 이륙.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올해 역시 우리 우주산업 역사에 남을 성공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부터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까지 그야말로 우주 탐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야. 앞으로 우리 우주산업의 청사진은 무엇일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볼까요?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달을 돌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정보는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발사 목표인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2배 정도 큰 1.5톤급 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해 자원 탐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누리보다 엔진 성능이 커지는 건 물론 자세 제어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자, 미리 이제 달에 가서 100km 상공에서 네.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달을 아주 탐사를. 샅샅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허. 어디에 내리면 안전하겠다. 달 착륙선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다누리를 먼저 쏘아 올린 거네요. 맞아요. 야, 다누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로 달 착륙선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습니다. 2031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거 2031년이면 네. 10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 로켓으로 우리가 만든 착륙선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이제 다 40대가 돼서 이제 그걸 보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40대. 예? 선배님 40대요? 뭐야? 뭐 지금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늦게 써?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외형도 커지고 운송 가능 중량도 늘어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멋있다. 달 착륙선은 이번 보낼 때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기 위해서 현재 발사체 개발하는 예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달 착륙선 예타를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반이 되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 화성, 나아가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심우주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제 아는 동생 중에 나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있어요. 정말요? 소개해줄 테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남자친구가 같이 뭐 또 우주인이 되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나사에. 가족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비행기도 원래 승무원분들 가족들은 할인되잖아요. 그렇죠. 할인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주 데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대박.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제가 쪼이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제가 나사에서 일하는데 나사가 풀리신 분. 예. 라임이 쪼여야 잘 돼. 맞네. 쪼여야 돼.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네, 광활한 우주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만큼이나 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잖아요. 오늘 로켓의 역사와 함께 만나본 우주산업.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는 히든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말이면 우리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600만 킬로미터의 비행을 마치고 달 궤도에 진입해서 달 상공에 안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다누리가 모두의 염원대로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우주만큼 넓고 깊은 그때 그 시절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나도 그 공모전 참가할 걸 그랬어. 어떤 거? 이름. 아니 다누리하고 약간 너무 비슷하잖아. 누리호하고. 그러면? 애누리호. 진짜 애누리 없이 한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세금 애누리 없이 다 쓰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애누리호가 낫지. 바로 여러분, 당선될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애누리호. 다음 로켓 이름으로 애누리호. 애누리호. 좋아. 여러분의 달 국민 착륙선 때는 혈세 함부로 애누리호. 쓰지 않겠습니다. 네. 아니, 사랑이 촬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로켓. 올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저 산으로 가면 그럼 저